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국회에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수해 방지 법안 중에 하나로 지방하천 중에서 치수 목적이 중요성이 큰 하천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수해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모처럼 이제 협치 정치가 아마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다행입니다만 그동안 이제 그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뭐 작은 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지만 큰 하천 같은 경우는 정부 재정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야가 이번에 한 목소리로 이런 그 지방 큰 하천 같은 경우에 여야가 이제 하천법 개정안을 해서 빨리 처리한다는 것은 뭐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덧붙인다면은 어쨌든 그동안 여야가 이제 협치 정치와 먼 지금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다행히도 또 이 지금 수해 관련해서 TF팀도 여야가 구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면은 이 지금 무더위에 국민들한테 청량제 같은 그런 또 일들이 또 국민들한테 좋은 뭐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새는 뭐 협치라는 단어를 사실 꺼내기 어려운 정도로 여야 간에 뭐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수해와 관련돼서 여야가 힘을 합쳤다는 점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50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희생된 큰 수해 참사인데 여기에서 여와 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 진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일단 저희들이 먼저 이제 민주당이 제안한 건 여야정 TF였는데 어찌됐든 여야 이제 수해 복구 TF가 구성이 됐고요. 원내 수석들하고 뭐 행안이나 국토위 같은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모두 참여해가지고 일단 말씀하신 이제 하천 관련된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고요. 도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 이건 침수 방지법은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이기 때문에 이 TF가 지금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한 8월 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지난해에도 침수 수해가 컸습니다. 컸는데 그때 수해복구 특별법 같은 게 정부 여당에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법이 왔었는데 이게 이제 부처 간에 뭐 이제 환경부랄지 내부 부처 간에 좀 이견으로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다음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같은 거 해서 한 3개 법안을 기후위기 재난 3법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매뉴얼이랄지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고 여당과 협의를 할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가 잘 대책을 세우고 정쟁에 끼어들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해 복구에 들어갈 예산 또 그리고 앞으로 수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예산 이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오늘 다시 한번 35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물론 정부 특히 기재부의 뭐 입장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랄지 이런 국간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 당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특히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민생을 지켜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지켜달라는 요구에 있어서 어떻게 그 수치만 가지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수해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민생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에 오늘은 이제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내놨습니다. 뭐 35조 원 규모의 추경인데 그 안을 보면은 30조 같은 경우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금리 피해를 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쓰자. 이것도 항목별로 한 4개 항목이 됩니다. 뭐 제가 다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한다든지 이제 고물가 에너지 부담이 이게 시민들 소상공인이랄지 서민들한테 아주 크거든요. 이 부담을 경감하는 그 내용이 또 들어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미분양 주택 문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주거 안정에도 좀 추경 예산을 쓰자는 게 있습니다. 또 한 파트는 한 5조 원 규모는 경제 회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자. 그래서 경제 회복에다가는 미래 성장을 대비한 투자랄지 이런 대목이 있고요. 취약계층 지원은
우리 국민들 최근까지도 많은 피해 보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 보신 분들 이런 데 대한 지원 이 항목이 한 3개 항목이 쭉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고 대표께서 또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이렇게 주장을 하시다가 이번엔 정말 지금의 민생은 재정 건전성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정말 너무 어렵다. 이런 게 우리 당의 판단이고 실제로 국민들 가계대출 증가 추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이 추경 부분은 정부도 전향적으로 여당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다시 보면 공개를 했으니까. 네. 민생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부 여당에서는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민생 현안과 관련한 추경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마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반대할 일은 네.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그 대통령께서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할 적에 기본적으로 이제 639조를 편성하면서 이거는 그 축소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는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80조 가까이 그 재정이 지금 펑크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그 예비비로 통상적인 지금 갖고 있는 예비비로도 얼마든지 추경 아니고도 이런 민생 현안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 네. 이런 지금 기존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그 대표께서는 추경을 자꾸 하자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지금 현재 거꾸로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 보면은 정부와 여당은 돈을 쓰기를 바라고 있고요. 야당은 긴축 재정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뀐 상태입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하냐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어찌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것을 계속 추경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추경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국가 재정 지출에 문제가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이제 국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로도 충분히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예비비로라도 갖고도 얼마든지 지금 민생 현안 관련된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야당이 지금 와서 곧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가 있으니까 좀 재정을 좀 풀어서 뭔가 좀 그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아마 좀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 때문에 예비비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추경은 안 된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튼 이제 여야가 좀 이제 충돌이 아마 예상이 될 겁니다만은 그러나 굳이 예비비로 이 민생 안전 관련 그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데 야당에서 굳이 35조라는 적지 않은 이 추경을 자꾸 제시한다는 것은 뭔가 좀 편리즘적인 그런 좀 냄새가 좀 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까? 네. 우리 허비성 의원님 말씀 뭐 잘 들었고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많은 지출이 된 건 맞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듯이 우리 이제 코로나 때 전 국민 지원금이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필수적으로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쓴 돈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만한 재정 지출이랄지 그건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은 학자들도 그럽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을 염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율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살리는 게 말씀이고 우리 비서관님 말씀 잘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 더 민생을 챙기는데 앞장섰죠. 역대 모든 정부들이. 그리고 야당은 꼼꼼히 따져보자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뀐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제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세간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이 야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선거하고는 관련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야당이 우리가 주장을 해서 35조 원을 정부가 추경 편성해가지고 지출을 한다면 그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께 돌아가면은 그 정부가 결국은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정말 포퓰리즘이라 한다면 야당한테 좋겠습니까? 정부 여당에 좋겠습니까? 그런 계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계산으로 하기에는 우리 서민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한 말씀 드리면요. 정부 여당에서도 진짜
그 국민들의 어떤 삶이 좀 어렵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B로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정부 여당에서 ABB로 충분히 하겠다는 돈을 아끼면서도 절약하면서도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다 하는데 굳이 ABB를 편성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해 때문에 미뤄졌던 국회 상임위들이 어제 다시 열렸습니다. 곳곳에서 여야 간 대립이 그야말로 치열했는데요. 먼저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국토위 현안 질의 현장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도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월간 진도 보고서 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네, 저희가 국토위 현안 질의 장면을 짧게 요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열렸던 국토위 현안 질의가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해결점을 찾는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는데 보고 오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사과부터 해라. 원희룡 장관은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맞선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비서관님 어제 국토위 현안 질의 보셨나요? 네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결론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원희룡 장관, 야당에서의 원희룡 장관이 사과해라,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뒤집으면 인정하라는 건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그럼 백지화시키겠다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야당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이 이제 잃어가는 부분들이 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책 사업이 야당이 제기한 두 가지가 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가 또 이 그 지역이 뭐 특혜 시비가 걸려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뭐 그 지역이 지금 수변 지역으로 좀 묶여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지역이 지금 땅값이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제시한 에타 이후에 그 전혀 그 설계 변경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국토부 지금 발표에 하면은 24번 그러니까 에타가 그 선정된 이후에 24번이 있었는데 그중에 12번이 변경됐다는 그런 뭐 보도 자료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설득력을 잃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의 사과하라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사과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잘못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갖고 계속 여야가 이제 공방을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국정조사 카드까지 이제 꺼내는 그런 과정까지 갔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야당에서 의혹만 제기할 게 아니고 의혹과 관련된 팩트 사실을 계속 아마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 계속 의혹 공방만 갖고 카더라 뭐 이런 것 갖고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대변인. 역대 뭐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기도 하고 봤습니다만 역대 보수든 진보든 민주화 이후에 직선제 이후에 대통령 주변에 아들이 됐든 형님이 됐든 일가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처럼 국토부 장관이 앞장을 서가지고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1조 8천억짜리 대통령 공약 사업을 한 번에 백지화시키면서 정쟁 만든 적은 우리 현 정사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나중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거짓 선동이라고 하면서 뭐 우리 앵커께서는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라는 호칭까지 붙였지만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봤습니다만 일국의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해찬이 이재명의 지시에서 거짓 선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거짓 선동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15년 동안 됐던 수건 사업이 7년 동안 짧게는 2021년에 예타가 통과한 양서면의 종점이 갑자기 올 5월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29필지, 수만 평, 축구장 5개 면적의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 보니까 지금 현 시가로 125억 원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보도 보니까. 그러면 입장 바꿔서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의 일가의 땅이 그렇게 나왔다면 지금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윤석열 검찰이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압수수색 벌써 들어갔습니다. 수사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정권의 검찰, 경찰, 감사원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밖에 없는데 국정조사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엎어버리면서 표현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완전 백자시키면서 정쟁화를 시켰어요. 아마 소기의 목적은 거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쟁화되고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진실보다는 정치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좀 전에 주신 거에 대한 반박만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제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딱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아니 그렇게 오래된 KDI의 기재부의 예탁까지 통과한 거를 졸속으로 뒤집을 때는 최소한 비용 편익 분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국토부가 지금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도로국장이 나와서 인정했어요. 안 했다고. 경제성 조사를 안 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죠. 말이 됩니까? 경제성 조사도 않고 1,000억 원이 더 드는 사업을 노선의 55%를 바꿨습니다. 수변 지역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서울법대 수석으로 들어갔나요? 그런 분이 법을 그렇게 몰라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궁한 상황이라도. 수변 지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당 의원한테, 이소영 의원한테 모두가 부인돼 버렸습니다. 수변관리법, 국토개혁법에 따라 가지고 양평 군수 재량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에서 대통령 장모 초연순 씨가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묶여있는 지역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과장이 결재했던 분, 지금 기소돼 있는 분이 이번에 종점이 바뀔 때 도로국장으로 원포인트로 그분만 승진했습니다. 그분이 강상면으로 바꾸는 걸 양평군에서 사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혹들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냥 갑니까? 이게 무슨 정쟁입니까? 그래서 수변 지역이라고 개발 못한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쭉 보니까 이소영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반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양은 공평지구를 그렇게 했는데 부동산 개발 이익만 100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처가 일가의 부동산 회사가.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면은 강상 제2의 공지구, 강상지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일가나 여사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투명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이 처가 의혹을 가지고 이걸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특히 국민의힘은 너무 좀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좀 합리적으로 국정조사 오늘 요구서 저희들이 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가 이걸 안 하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라도 해야죠. 검찰, 경찰, 감사원 어디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라도 밝히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만약에 정말로 우리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했다면 우리 민주당이 선거로 심판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배경도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혹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반대 입장,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앞으로 국정조사 요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제 국회의원들의 발의 정족수에 맞춰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께서 이거를 이제 상정을 해가지고 그에 맞춰서 특위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 관에도 여야가 협의를 여러 차례 할 겁니다. 저는 국정조사를 야당만에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잘 되지 못했다는 비판은 있습니다만 이번 국정조사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토부는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게이트라고 주장했어요. 저희들이 고속도로 게이트, 처가 게이트라고 하니까 민주당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은 저는 국정조사를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빙산의 일각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로 왜 작년 인수위 때 갑자기 강상면 안이 부각됐는지 한 번도 논의되지 않다가 작년 7월까지도 그 안이 없었다가
왜 국민의힘 양평군수가 왔을 때 7월까지도 말 안 하다가 올 1월에 와가지고 강상면 아니 일환으로 올라왔는지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밝히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서를 한번 쭉 보시면 그런 의혹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보시고 이런 부분은 정쟁에 저는 소지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이게 민주당 무슨 게이트나 뭐 전직 총리의 땅이 있었다 그런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조사 범위에 같이 보시던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논의를 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풀고 정말로 오비 일학으로 종점을 노선을 55% 바꿨는데 정말 가보니까 정말로 공교롭게도 축구장 5개 면적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가 개입됐는지 그래서 노선이 바뀌고 이런 뭐 의혹이 있었는지 밝혀내야죠. 네. 허성호 비서관님께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제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뭐 이 게이트로 이제 명명을 해서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랬는데 뭐 국정조사는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이제 국정조사를 갖고 이제 곧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까 네. 이것을 끝까지 이제 총선과 연결해서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저희도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강상면 얘기를 자꾸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부처에서도 강상면으로 옮기면은 그게 이제 경제성이 훨씬 지금 낮다고도 그 도로교통부에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지금 강상면이 지금 JC로 돼 있지 IC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뭐 거기에 뭐 땅 투기의 여지가 좀 올라갈 입장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뭐 김건희 여사 그 관련한 땅 관련해서 그 저가 관련한 땅들이 뭐 축구장 뭐 10배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선조 땅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투기와 관련된 목적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그와 관련된 것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고 지금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투기와 관련 없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IC가 들어오면은 투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는 JC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JC 들어온다는 건 IC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땅이 지금쯤이면은 10배 이상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징후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야당에서도 거기 현지에 가서 다 조사한 걸로 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갖고 자꾸 이제 정쟁으로 몰아가야 된다.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만 나오면은 야당은 그냥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겁니다. 모든 것을 김건희 여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다 이것을 정쟁화시키려 한다.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카드를 꺼낸 것도 아마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계속 그 게이트로 몰고 가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끌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이지만은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뭐 저도 뭐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정쟁의 도구화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가올 지금 총선에 너무 지나치게 올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사항들을 게이트로 몰아가서 활용할 생각은 하는 것을 자칫하면 역풍 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토위 현안 질의와 관련된 얘기 해봤는데 이번에는 법사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현 법무장관이죠. 전현직 법무장관이 충돌을 했는데 현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원 판결문 중에 양형이유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합계 약 350억 원가량의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어요. 역시 앞으로도 이화영의 될 입자도 거라는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좀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예.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예. 의원님 말씀 듣고 있지 들어보세요.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박범계 의원이 전 법무부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현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공방이 늘 관심을 받기는 합니다만 어제는 유독 더 큰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전현직 법무장관께서 이제 저렇게 감정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솔직히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분을 제 인생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근데 보면은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영상도 보고 기사를 보면은 좀 야당 의원들을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하고 보통의 국무위원들을 이렇게 질의를 하면은 다 듣고 답변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또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말리지도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지 않고 계속 말을 하고 이제 그게 논쟁이 됩니다. 이 건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제 본질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이 역시 지금 전현직 법무장관의 말싸움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걸 물어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무려 347억 원의 통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사면서 위조 혐의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저희 기억을 한번 조금만 되돌려서 복귀해 보시죠. 대통령 일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 본인이 입장을 냅니다. 대국민 사과합니다. 지금 우리 용산은 보면은 여사 관련된 거나 대통령 관련된 거, 좀 불리한 거 말을 안 합니다. 천공 때는 그냥 바로 나와서 입장 내고 고소고발하고 그러고 관상가 백재권 씨인가요? 네. 풍수지리가 나오니까 입 딱 닫습니다. 그렇듯이 최은순 씨 문제를 얘기를 안 하니까 박범계 의원이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당연히 법무장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또 최측근이라고 하니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말 박범계 의원 말처럼 죄를 물었는데 이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꿔버려요. 한동훈 장관도 보니까 다른 분들처럼 김건희 여사나 장모 문제 나오면 아예 답변을 못하거나 회피하는 것 같아요. 일전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카톡으로 수백 회 주고받았다는 의혹도 아니죠. 뭐 보도 다 됐으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로 화제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장관께서 법과 원칙을 매일 입으로 달고 사시는 분이면 그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답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투거나 자기 주장을 하면 돼요. 이걸 A를 물어봤는데 B를 얘기하고 본질을 흐려가지고 정쟁화시키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야 모두 싫다. 국민들한테 이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는 집권 여당이 또 정부 관료가 너무 이렇게 정쟁화에 앞장서는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 대변인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게요. 저도 지금 법사위 공방 내용을 다 봤는데 사실은 박범계 의원도 장관 시절에 역지사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의원 입장에서 사실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을 질의하는 데 있어서 갖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적으로 질의한다는 것은 뭔가 한동훈 장관의 그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합니다. 입이 가볍다는 깃털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이런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이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깃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폄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 일국의 그 사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한테 깃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은 과거에도 보면은 깃털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쓴 적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또 박범계 의원도 과거에 그 장관 시절에 설화에 쓰러진 적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질문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을 좀 하면서 자극적이지 않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왜 법사에서 할 수 있는 그 외에 관련된 질문들을 갖고 한동훈 장관을 압박하라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정말로 한동훈 장관을 불러놓고 법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정쟁의 도구로 중심에 본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질문인지 어떨 때는 제가 봐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박범계 의원 특히 박범계 의원이 질의할 때는 매우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장관 입장도 그렇고 또 의원 입장이 그러니까 서로 좀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양보하는 건 좋지 않겠나. 왜?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면은 그 자체가 항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슈라는 게 뭐 좋은 측면에서 이슈가 아닙니다. 서로 치고받는 공방 입장에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거기서 또 언론에서 받아쓰기도 하고 언론에서 또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정치권을 전체를 희화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황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도 장관을 불렀으면 장관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원도 권위가 있고 장관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거기 맞춰서 질의를 하고 거기 맞춰서 답변을 얻으려는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좀 그 질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